때문에 10만 원을 돌파하려면 실적이 개선이 된 것도 아닌데 주가가 급등했었거든요. 테슬라에게 최근 두 개 중요한 뉴스가 있었는데 전기차 수요 폭증은 단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했었다는 아버지, 오늘은 시작부터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며칠 동안 내내 헤드라인을 장식했잖아요. 삼성전자가 깜짝 실적을 발표했어요. 영업이익은 23년 2분기 6,700억 원 대비 무려 15배나 올라서 10조 7천억 원을 기록했어요. 시장의 기대가 8조 2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거죠. 글쎄다 뭐 이런 실적을 좋아해야 할지 모르겠다만 뭐 첨단 반도체 부분의 경쟁력 강화로 인한 실적 강세는 아니었고 오히려 레거시 제품이 많이 팔렸기 때문이었어. 뭐 그래도 주가가 3% 가까이 올라서 올해 들어서 최고치를 기록을 했잖아요. 최근 한 달간 13% 올랐지만 디램이나 랜드플래시 가격 상승 추세를 감안을 했을 때 주가 상승이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요. 뭐 좀 지겨운 질문이긴 하지만 이대로라면 곧 10만 전자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생각해봐 이수야.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들은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서 고대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HBM 증설에 주력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구닥다리 반도체를 생산할 여력이 있었겠니? 삼성전자는 반대로 첨단 반도체 생산에 뒤져 있었기 때문에 구닥다리 반도체에 대한 생산 여력이 충분했었거든.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HBM 등 선호도가 높은 최첨단 생산 시설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공급이 부족해진 범용 D램 등의 가격이 오르게 된 거야. 메모리 1위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가 역설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게 된 계기가 된 거지. 때문에 10만 원을 돌파하려면 적어도 HBM3E에 대한 퀄 테스트 통과하고 전격적으로 납품을 개시했다. 뭐 그런 뉴스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현재 삼전의 주가 발목을 잡고 있는 최대 약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와는 다르게 아직은 삼전이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죠. 엔비디아도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납품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하반기에는 그래도 납품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뭐 제인슨 황이 직접 말했으니까 잘 돼야 되지 않겠어? 언젠가 한번 말한 적이 있었지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더블 벤더를 구축하는 것이 가격 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했었잖아. 뭐 어지간하면 예를 들어서 정말 심각한 발열 문제나 혹은 전기 소모의 문제가 황당할 정도의 차이만 나지 않는다면 통과시킬 가능성은 있어. 하지만 그걸 누가 장담할 수 있겠니? 당장은 언제 HBM3E의 콜 테스트가 통과될지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해. HBM의 세대가 넘어갈 때 누구의 본딩 방식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아직 검증돼야 될 부분이 많아. 예를 들어볼까? 하이닉스는 HBM을 적층할 때 별도의 열이나 압력 없이 플럭스를 발라서 칩을 쌓게 되는데 MUF 방식이라고 그러지. MUF를 칩과 칩 사이에 채운 뒤에 MR, 그러니까 몰딩 레진을 통해서 칩 부착과 몰딩을 동시에 수행해. 하지만 삼성전자는 칩을 적층할 때 NCF 그러니까 Non-Conductive Film이라고 해서 비전독성 필름이지 요걸 사용해서 고압과 고열로 압착하는 방식이야. 지금까지는 하이닉스의 MR, MUF 방식이 방열 그리고 전력 소모 면에서 삼성전자의 TC, NCF 방식에 비해서 유리하다고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필름의 두께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12층 높이를 8층 두께로 성공했다라고 했잖아. 만드는 입장에서는 뭐 자기 것이 우월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어. 하지만 정작 그 물건을 사다 쓰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크기만 작다고 덥석 가져다 쓰진 않아요. AI 서버 전체 전력 소모량의 40%가 냉각 시스템에 쓰이잖아. 그러니까 발열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또 소모 전력 등을 모두 고려해서 차세대 칩을 만들 수밖에 없어. 이 과정에서 어느 한쪽은 도태될 수도 있고 말이야. 당장 눈앞의 퀄 테스트도 주가 상승이 중요하겠지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본딩 방식이 어떤지 또 뭐 발열은 어느 정도인지와 같은 누가 더 우월한 성능의 4세대 칩을 만들 수 있느냐가 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 앞으로의 키를 누가 쥘 수 있느냐가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쪽 모두 계속해서 팔로잉해야 할 거야. 다음으로는 역시 이것도 빠질 수 없는 뉴스였는데요. 오랜만에 테슬라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대표적으로 소외되고 있었던 테슬라가 지난달 24일부터 8거래일 연속 상승했어요. 이 기간 동안에만 주가가 무려 35.4% 올라서 올해 처음으로 손실폭을 전부 만회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이것 때문에 테슬라 공매도 세력이 5조 원에 가까운 손실을 봤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보니까 실적이 개선이 된 것도 아닌데 주가가 급등했었거든요. 테슬라 급등의 이유가 뭔지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대로 실적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왔지.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시장 기대치보다도 높으면 주가는 올라간다고 했잖아. 2분기에 44만 3,956대의 차량을 인도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시장 전망치 43만 900대를 웃도는 수치였어. 비록 1년 전과 비교하면 차량 인도 수치는 4.8% 감소한 게 맞지만 이미 그런 실망의 수치는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었고 시장 기대치를 넘어섰다라는 점이 주가를 끌어올렸던 것이지. 또 테슬라는 2분기에 9.4기가와트의 에너지 저장 장치 제품을 판매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분기별 실적으로 역대 최고치였어. 주주들이 테슬라 믿고 있었다고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테슬라 전망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아빠는 기본적으로 테슬라를 좋게 평가하고 있어. 예전부터 말했지만 테슬라를 그냥 자동차 회사로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테슬라에게 최근 두 개 중요한 뉴스가 있었는데 하나는 중국 시장에서 자율주행 허가가 나왔다는 점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완성도가 꽤나 높은 테슬라 로봇에 대한 기대야. 최근 너무나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다소간의 기간 조정은 필요해 보이지만 순차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재료가 많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더 오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 그러면 테슬라는 다행히 이 늪에서 겨우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전기차 시장의 수요 정체로 인해서 2차 전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잖아요. 지난해 이미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을 통해서 전기차 거품이 꺼지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현재의 모습은 캐즘, 그러니까 얼리 어답터 수요층에서 대중적인 수요층으로 전환되기 전 과도기가 아니고 전기차 수요 폭증은 단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했었다는 그런 분석마저 나올 정도였어요. 언제쯤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난 2년 전까지만 해도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2035년 무렵까지 신차를 몽땅 다 전기차로 내놓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지만 요즘 들어서 전동화 전환 전략을 속속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실제로 메리바라 GM 회장은 지난해 10월 3분기 경영실적 발표할 당시에 2022년부터 2024년 중반까지 40만 대의 순수 전기차를 생산한다라는 계획을 전면 수정해서 절반 수준인 20만 대만 생산하기로 했어. 대신 캐나다, 멕시코 공장에서 PHEV 생산을 시작할 계획을 밝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1분기에 미국 시장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늘었지. 뿐만 아니라 포드도 당초 계획했던 12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투자 계획을 지난해 연기했고요. 대표 차종인 전기 픽업 트럭 F150 라이트닝의 생산량도 지난해 매주 3,200대에서 올해 1,600대 수준으로 절반까지 떨어진 상황이에요. 또 폭스바겐은 2026년 설립 예정이던 전기차 전용 공장을 아예 백지화하기도 했고 메르세데스 벤츠 CEO 역시 이달 22일 당초 예정했던 전동화 전환 목표를 5년 연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죠. 왜 소비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전기차를 외면하게 된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전기차 기술이 많이 발달했지만 아직은 좀 많이 비싼 편이야. 비싸더라도 소비자들의 선택에 따라주면 좋은데 소비자들은 요즘 하이브리드에 꽂혀 있거든. 순수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가 아무래도 2차 전지가 덜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 두 번째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야. 전기차 보조금 폐지 때문이죠. 그렇지. 당선되기만 하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라고 공공연하게 밝혀왔으니까 현재로서는 더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 그렇죠. 아직은 전기차가 보조금이 없으면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좀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너무 많이 물려있다라는 점도 문제야. 조금만 주가가 올라가려고 해도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들이 악성 매물에 시달리는 구조거든. 2차 전지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기에는 현재로서 오르지 못할 이유들이 좀 많은 것 같네요. 아니야, 꼭 그렇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생각은 이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악재가 거의 8할 이상 반영되었다는 생각이야.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V자형 급등을 바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바닥에는 근접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하긴 가격적인 부분이나 트럼프발 악재나 이미 다 아는 악재들 뿐이니까 이제는 슬슬 2차 전지도 늪에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아버지 말씀대로 또 다른 악재가 새롭게 튀어나오지만 않는다면 이제 곧 바닥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제 이번 주 이벤트로 넘어와서 가장 주목할 이슈로는 금리가 4.4% 후반대까지 급등했었다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6월 미국의 근원 PCE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2.6% 상승, 전월 대비 0.1% 상승, 한국 CPI는 전년 대비 2.4% 상승, 전월 대비 마이너스 0.2% 하락을 기록을 했어요. 중앙은행의 물가 목표가 미국은 근원 PCE 2%, 한국은 CPI 2%잖아요. 이 한국과 미국 인플레이션이 모두 다 목표를 향해
가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급상승한 이유가 뭘까요? 또 트럼프지 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인데 토론 직후 불과 이틀 동안에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18베이스 포인트 급등한 반면에 2년물은 4bp 상승에 그치면서 일드 커브 스티프닝이 진행됐었는데 10년물 명목 금리 급등에서 기대 인플레 상승분은 고작 6베이스 포인트, 실질 금리 상승폭이 12베이스 포인트에 달해서 전체 명목 금리 상승을 주도했어. 이는 리퍼블리컨 스윕, 그러니까 공화당 측이 상원과 하원과 대통령까지 몽땅 다 휩쓰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장기물에서의 텀 프리미엄이 상승을 유발했기 때문일 거야. 사실 이런 현상은 좌파 정치인들이 집권할 때 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뭐 극우 성향인 트럼프는 세금을 더 낮추고 보편적 관세를 높이고자 하기 때문에 텀 프리미엄이 상승하게 된 거지. 트럼프 재집권 이슈로 영향을 받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심지어 골드만삭스 등 일부 IB에서는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될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미국 기준금리를 130bp 인상하게 될 걸로 전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금리를 한 5번은 더 올려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긴 한데 다행스럽게도 금리가 더는 시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점도 흥미로운 부분이야. 아무튼 지난주 방송에서 말했듯이 유대인들은 트럼프의 재선 성공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어. 뭐 때문이라고 그랬지? 달러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 그가 실제로 2016년도에 당선된 직후에 2017년 한 해에만 달러 가치가 14%나 폭락한 적이 있었어. 심한 고립주의와 우방을 무시하는 그의 생각이 달러 가치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었지. 그러면은 이번에도 달러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글쎄, 그건 좀 의문인데, 뭐, 골드만삭스의 주장처럼 금리를 130베이스 포인트 올리는 것까지야 모르겠지만, 적어도 금리 인하 횟수가 파격적으로 감소하게 된다면 달러화는 강세를 좀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이어서 지난주가 삼성전자의 서프라이즈한 실적 가이던스가 2,800포인트 중반의 주가를 결정했다면 이번 주에는 6월 CPI 결과가 증시 수준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겠지? 6월 CPI 결과는 11일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 6월 헤드라인 CPI는 3.1%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난 5월 3.3% 대비 0.2%포인트 둔화된 수치로 3개월 연속 둔화를 전망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보다 조금 더 정확도가 있는 클리브랜드 여는 인플레이션 나우 같은 경우에는 6월 핵심 CPI 3.52%로 4월에 3.4% 대비 반등을 예상하고 있고요. 클리블랜드 연은의 예상처럼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채권 금리의 단기 변동성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어. 아빠 생각은 근데 클리블랜드 연은보다는 블룸버그의 컨센서스에 조금 더 눈길이 가는데 주요국들의 선제적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미 시작됐고 또 미국 또한 경기 둔화 시그널이 좀 더 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이야. 만약에 이 6월 CPI에서 3개월 연속 물가 둔화가 확인이 된다면 7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이번 주 주가의 수준을 결정할 매우 중요한 이벤트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한 거야. 다음으로 9일에서 10일까지 반기 통화 정책 보고가 있어요. 제롬 파월은 9일 상원은행위원회, 10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반기 통화 정책 보고를 할 예정인데요.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증거가 쏙쏙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파월의 물가와 고용에 대한 평가가 좀 궁금하네요. 5월 CPI 발표 이후 파월의 발언이 좀 부드러워졌다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데 역시 이번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야. 이번 주 7월 11일에는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열리죠. 기준금리를 12번째 동결에 나설 전망이에요. 다만 5월 금통위보다는 비둘기파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앞서 말했듯이 미국도 이제 9월 전후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 최근 국내외 거시경제 환경 그리고 주요국 통화정책 및 고환율에 대한 하는 총재의 평가 같은 것들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와 관련된 소수 의견의 등장 가능성은 있겠지. 소수 의견은 향후 2, 3개월 이내에 금리 인하 포워드 가이던스를 거론해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 9일에서 10일 사이에는 나토 정상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죠. 지난주 미 대선 토론으로 트럼프 지지율이 상승했고 또 유럽의회 및 프랑스 총선 등 주요 선진국들의 우경화 양상이 펼쳐지는 가운데 나토 측에서는 미국의 기여도 축소에 대비해서 회원 국방비 확대를 촉구할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요. 국내 방산 기업들의 영향이 좀 있을까요? 글쎄 단기적으로 우크라이나 간접 지원으로 창출된 수요 감소에 따른 위축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주요 수출국을 고려하면
그렇다면 유럽 선진국 방위비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 오히려 나토 회원국들이 방산 공급망 다변화에 나설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작년 나토 정상회담 후 국내 기업에 이어졌던 수주 랠리가 재현될 가능성도 존재해. 윤석열 대통령 역시 정상회의에 이번에 초청됐지. 정상회담 이후로는 SMR 수주라든지 뭐 다양한 테마 부각 가능성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거야. 7월 9일에는 미국에 이어서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와 세이프 포럼 2024가 개최될 예정이에요. AI 반도체 전략과 공정 개선 방안 등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이 레거시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의 미래 전략을 알 수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HBM 관련 코멘트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주목해야겠죠. 7월 10일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언팩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이번 언팩에서 갤럭시 Z 폴드 6, 플립 6와 함께 갤럭시 워치 7 시리즈, 갤럭시 버즈 3, 갤럭시 링 등을 공개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죠. 다른 건 모르겠는데 갤럭시 링의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이번에 최초로 공개하는 새로운 형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잖아. 링과 관련해서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가 좀 궁금하네. 이번에 언팩 행사 주제가 갤럭시 AI is here 이더라고요. 신제품 AI 성능이 얼마나 대단할지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삼성뿐만 아니라 애플도 오는 9월에 AI가 탑재된 아이폰을 선보일 계획이어서 2024년 하반기에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온 디바이스 AI 경쟁이 본격화될 거야. 이 반응 여부에 따라서 AI 관련주 그리고 온 디바이스 관련주들의 부상도 관심 있게 봐야 되겠지.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란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얼마 전 이란의 대통령 라이시가 헬기 추락 사고로 죽으면서 그의 죽음으로 이득을 볼 수 있었던 이란 최고 종교 지도자인 하메네이 차남을 좀 의심을 했었는데 잠시 종교를 오해했다는 점을 반성한다는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긴 하지만 이 돈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세타드 이거 누구한테 물려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좀 남아있죠. 아무튼 우리의 예상을 뒤집고 하메네이의 충성파이며 강경 우파인 사이드 잘릴리가 패하고 대신 온건 개혁 성향의 마수드 페제시키안이 이란의 대통령이 됐어요. 역시 이란은 중동에서는 가장 선진국 같아. 미국에서 밉보여서 그렇지 자유도면에서는 단연 1위라는 점 믿어 의심치 않는단 말이지. 올해 71세인 심장 전문의인 페제시키안은 이란 정부의 강력한 윤리 단속을 늘 비판해왔고 또 이란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것을 끝내야 된다라고 강조해왔어. 그런 점에서 절대 권력자인 하메네이와는 결이 다를 수밖에 없었지. 심지어 최근까지 이 아미니의 죽음으로 히잡 반대 시위가 있었잖아요. 그 히잡을 강제로 써야 하는 것도 완화하겠다는 걸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더라고요. 맞아. 페지시키아는 지난 2015년부터 이란이 서방국과 체결한 핵협정을 살리기 위한 서방국과의 건설적인 협상을 추진할 것이다 라고 밝혀왔기 때문에 그의 행보가 주목될 수밖에 없는데 다만 그의 개혁 성향이 과연 이미 강경 우파가 장악하고 있는 이란에서 잘 먹힐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야. 과거 하산 로하니 대통령도 개혁과 친서방 정책을 펼쳤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었잖아. 종교가 정치 위에 군림하고 있는 이란의 현 체제 하에서 대통령이 제대로 된 개혁 의지를 관철시키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 실제로 그의 당선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무부는 논평을 통해서 우리는 이번 선거로 이란이 근본적으로 방향을 바꾸거나 자국민의 인권을 더 존중하게 될 걸로 기대하진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이란에 좀 커다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대하기 좀 이른 걸 수도 있을까요? 글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상당히 고령인데다가 오랜 시간 미국의 제재에 지친 여론 때문에 새로운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기대를 갖고 있어. 이 정치 위에 종교가 군림하고 있는 곳이라곤 하지만 이번 페제키시안 대통령이 이란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네요. 자, 드디어 마지막으로 미 증시에서 오는 12일 JP모건을 시작으로 18일 넷플릭스, 23일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31일 메타, 퀄컴 등 줄줄이 2분기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에요. 미국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월가 전문가들은 2분기 S&P 500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추정치 기준으로 지난 2022년 1분기에 기록했던 9.4%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하네요. 뭐 하지만 이수도 이제 잘 알지? 중요한 것은 지난 실적 대비 개선되는 거 아니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장의 예측치 대비 좋게 나와야 랠리가 지속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주제가 굉장히 많았네요.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까지 아시죠? 그럼 안녕!